안녕하세요. 시간이 전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강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각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론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일이 증명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수업은 진행하지 않고, 관련된 정리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로는 이제 5개념 수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내가 잘못된 개념을 수정한다 이런 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에서 나와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그 책의 이론에 나와 있는 것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 보느냐의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재해석상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를 해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학습 방법이니까 교수 방법이 아니라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어떤 학습 방법이라든지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목적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관점을 갖자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내용 하나하나 나와 있는 것 속에서 그 안에서의 아까 이제 재해석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지만 해석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경향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방법은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연한 얘기는 이제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 하는 형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면 매주 수요일,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 프린트물 나갔죠? 이 프린트물에 이제 나가 있는 문제들 중에, 이번 주는 비교적 이제 해설이 좀 자세한데, 매주 이렇게 자세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조금 해설이 불친절할 때도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불친절할 때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매주 수요일 날은 가능하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것은 개념 정리를 이제 여기서 체크해 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곁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제시를 할 거고,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수업 후에 매주 수요일마다 스터디를 통해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나가게 될 텐데, 이제 아마 이 스터디가 끝나게 되면, 스터디를 한 다음에 끝나게 되면 이 질문을 이제 받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제 이 스터디는 여러분들이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서 멈추시지 말고, 이제 보통 스터디를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해서 멈추시지 말고, 그 스터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아니면 정리를 내가 알고 있던 책에서 나왔던 정리가 이렇게도 쓰이는 거구나,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의문점이 무엇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얘기해 보고, 그러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하게 되는데, 수요일 날은 수업 후에 스터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 요일은 이제 우리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일은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요. 목요일 날은 수업 시간이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해석학 영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가 크게 틀을 잡아놨는데, 실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과 통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그 선형대수학, 정수론, 현대대수학,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잡혀져 있는데, 일단, 과목도 과목이지만 문제량도, 수요일 날 그 과목이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 시간에 미적분학이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적분학이 들어가 있어서, 실해석학 쪽 파트가 미적분학 포함해서 대략 아마 한 4주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돼서 맨 마지막 대주에 가면 아마 그 마지막 대주에는 지금처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수업을 곁들여서 하지 않고, 같이 섞어서, 다시 말해서, 그 7주차 수요일 날, 끝난 과목이 이제 그 다음 주 8주차 이렇게 연결돼서 바로,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하고 수요일 날하고 꼭 연결시켜서 수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대주권은 약간의 수업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참고로 하면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출문제를 여기서 다룰 때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2000년 이후에 나오는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다룰 계획이에요. 2000년 이후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다룰 건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문제라도 고민에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업하지 않은 문제들이 가끔씩 나올 텐데, 어떤 경우가 이제 수업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가 문제만 다르지 내용이 완전 일치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한 문제만 풀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객관식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요구하는 내용, 증명은 굉장히 긴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지 굳이 증명하면서 이렇게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내용들도 있을 수 있냐면, 문제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수열 연속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문제가 수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연속에도 들어갈 수 있네. 이제 그러면 책에서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열 파트의 문제인데 연속과 연결됐다 그래서 연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할 때 페이지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OT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바로 이제 해석학 파트로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교재상으로는 161페이지인데, 이제 새로 나온 책은 161페이지가 맞는데, 예전 책은 161페이지가 아닐 수 있어요. 아마 페이지 수는 비슷한 곳에 있기는 하겠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실수의 이제 완비성 파트입니다. 실수의 완비성 파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론적으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보조 정리로 제일 많이 나온 것, 그러니까 증명의 이제 그 이론 중에 많이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증명법. 우리가 이제 증명법에는 신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고 반례법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직접 증명법에는 연역법이 있고 수학적 귀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증명법에는 규류법, 대우법, 분할법이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할법을 다른 사람들은 소진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을 제거법이라고 이렇게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간접증명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다른 말로 무슨 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까? 모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모순을 이용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이 간접증명법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명제가 P1에서 참이고 Pn에서 참일 때 P의 n 플러스 1에서 참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명제 P는 참이 된다는 원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는 이제 요게 되는데, 이게 뭐 일명 제1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2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라고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 지금까지의 문제는 주로 요거를 이용해서 많이 다루었어요.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많이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고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로 비교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 말은 n번째가 참이라는 얘기는 n번째만 참이라는 뜻이 아니라 n번째까지 참이라고 가정할 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논의할 때 이제 우리가 가끔씩 곤란한 내용들이 뭐가 되냐면, 이때 이걸 너무 자연수라는 말에 이제 초점을 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의 뜻은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들 중에서 최소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다룬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수에서 본다면 n 다음 수가 뭡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했죠. 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말은 뭐냐면 유리수는 이따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에서 이제 뭐 1번 문제가 그 뜻이지만, 유리수는 n 다음 수가 알 수가 없죠. 그것 무엇 때문에? 조밀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n과 n 플러스 1이라는 말은 직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후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자연수나 정수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서 말하는 요 1의 뜻은 자연수를 가지고 이거는 모델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자연수가 1이니까 1에서 성립하고 이런 뜻이고, 만약에 우리가 정수에서 해석한다면 마이너스 5 이상인 정수에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시오라고 문제를 냈다면 여기서 최소원은 마이너스 5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5에서 참이고 n번째 참이라고 가정할 때 n 플러스 1이 참이면 마이너스 5 이상인 정수에서 이 명제는 항상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있을 때가 있냐면 직후자가 존재하는 건 아는데 직후자가 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되냐면 소수 문제가 나오는 거죠. n번째 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소수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n 플러스 1번째 소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명제를 따진다든지 n번째 소수가 있으면 바로 직전인 n-1번째 소수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제1 수학적 교납법의 원리를 안 쓰고 통상적으로 제2 수학적 교납법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의 뜻은 n번째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n번째까지 명제가 무엇이면 참이면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증명할 때 수열의 문제라든지 이때 수열이나 점열이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수열이나 점열, 함수열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정의역이 자연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주어졌을 때 보통 증명할 때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수학적 교납법의 원리가 많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이용하려면 무엇이 있냐면 최소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직후자가 반드시 뭐가 될 때? 존재할 때의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직후자, 직전자 얘기는 논의해 줄 수가 있는데 최소원을 논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대표적입니까? 정수 같은 경우는 직전자, 직후자 얘기는 다 논의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정수에 무엇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최소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분할의 의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할을 하기를 정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론책에서 나오는 게 이거죠. 임의의 정수에 대하여 이 정수는 자연수이거나 이 정수는 0이거나 이 정수는 음의 정수이거나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건 음의 정수라고 해서 보통 책에서 P라고 많이 쓰니까 P라고 써보죠. 음의 정수에서 네가티브입니다. 그래서 음의 정수입니다라고 N자 쓰면 헷갈리나? 그 마이너스 P라고 쓸까?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음의 정수란 말을 이거를 안 쓰고 전부 다 뭐를 써요? 마이너스 N이 어디에 들어간다? 양의 정수라는 말로 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것의 의미는 N의 무엇을 얘기를 해요? N의 덧셈, 역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적 귀납법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최소에 대한 개념이 없다. 최소를 보장해 줄 수 없다야. 근데 난 수학적 귀납법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는 분할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 덧셈 역원의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거를 논의하려면 자연스럽게 무슨 개념이 나와야 돼요? 덧셈이라는 이항,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건 이거구나라고만 단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해석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와 귀납적 방법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귀납적 방법은 일종의 직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논의할 때 귀납적 방법을 적용시켜주는 건 안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죠.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수학적 귀납법의 원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첫 번째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의 기본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 말은 임의 실수
A와 임의의 양의 실수 A와 실수 B에 대해서 NA는 B보다 큰 무엇이 존재한다가 됩니까? 자연수의 존재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응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A를 1, B를 양수 그러면 이 말은 이거보다 커지는 게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증명할 때 쓰는 게 세 번째 내용이 뭐예요? 임의의 양의 실수 이것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n분의 1이 무엇보다 작은 것, a보다 작은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때 이 n의 뜻은 n분의 1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n분의 1의 형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연수를 이용을 해서 양의 실수와 늘 무엇 해줄 수 있다. 비교 가능하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정렬 집합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논의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렬 집합에 대한 논의를 하면 말로 얘기하면 정렬 집합을 뭐라고 그래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죠. 그래서 정렬 집합을 체크할 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 아니에요? 공집합이 아닌. 그래서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꼭 그걸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는데 처음에 공집합이 아닌 것 이외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증명에 이거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보통 증명할 때 빼먹게 되는데 정렬 집합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이에요.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되지만 최소원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비교 가능한 거죠. 크다, 작다에 관련된 비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디에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집합에서 논의가 돼요? 순서 집합에서 논의가 되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임의의 두 원소를 이렇게 빼냈어요. 얘가 정렬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X와 Y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의 부분 집합이고 얘는 무슨 집합은 아니에요? 공집합은 아니니까 여기에서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최소원이 존재한다가 되겠죠. 최소원이 존재한다가 되는데 X가 최소원일 수도 있고 무엇이? Y가 최소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은 무엇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같지는 않다 그랬으니까 X가 최소원이면 X가 무엇보다 적은 겁니까? Y보다. Y가 최소원이면 Y가 무엇보다 적은 거예요. X보다 작기 때문에 정렬 집합이면 자동적으로 전 순서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정렬 집합을 논의할 때 반드시 순서 관계가 논의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렬 집합이면 전 순서가 맞지만 전 순서라고 해서 무엇인 건 아니다. 정렬 집합인 것은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리수 전체의 집합.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것은 맞죠? 전 순서인 건 맞지만 얘네들이 정렬 집합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렬 집합이 되는데 정렬 집합의 대명사가 뭐가 됩니까? 아까 이제 얘기를 할 때 꼭 체크를 해야 될 게 내가 아까 체크해야 될 게 무슨 집합이 아니란 걸 체크하라? 공집합이 아님을 반드시 이론적인 증명을 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렬 집합의 대표적인 것은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 집합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이너스 5 이상인 정수 그러면 얘도 정렬 집합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자연수를 주로 대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이런 언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언어로 많이 바꿔서 써요. 물론 정수 전체 집합이 정렬 집합은 아닙니다. 자연수는 정렬 집합이 맞지만 정수는 정렬 집합이 아닌데 요즘 책에서는 자연수라는 말 대신에 정수의 정렬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이제 그것은 자연수가 아닌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두는 내용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 이런 거죠. 문제에서는 여기서 요구한 게 뭐가 됩니까? 이미 서로 다른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와 y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 r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을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 표현 대신에 나중에 항상 실수의 조밀성이라는 문구로 바꾸게 되고요. 또 이 문제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겠지만 이 R은 0이 아니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R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는 본다면 루트 2x, 루트 2y의 순서 관계는 변함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얘와 얘 사이에도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리수가 존재하다 보니까 요거 내용 바꾸면 R이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0이 아닌 유리수와 무리수를 곱하면 무리수임은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냥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유리수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유리수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루트 2는 뭐가 되는 거예요? R분의 S가 돼서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유리수가 되는데 루트 2는 실제로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무리수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R이 그 대신 이거 표현할 땐 꼭 R이 무엇이 아니라는 게 꼭 나와야 돼요. 0이 아니에요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는 0이 돼버리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두 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이 증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말은 유리수, 무리수, 실수 등은 직전자와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요? 직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 경론에서 보시면 이제 중학생들이 제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0.9999999는 1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0.99999 다음 수가 1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 우리가 보통 교과 경론에서는 실무한과 가능적 무한에 대한 번역이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지만 또 다른 편에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중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실수에서는 0.999 다음에 직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되는데 1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제 또 하나의 뭐가 돼요? 모순이 이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시사점 중에 하나는 이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피부로 못 느끼지만 열린 구간, 열린 것과 닫힌 것에 보면 상한, 하한의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한이 최대값입니까? 하한이 최소값입니까? 그럴 때 상한이 최대값이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하한이 최소값이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는 문제죠. 이제 그 값에 대한 존재성 유무 문제가 그것과 이제 연관이 되는 언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내용으로는 얘네들은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A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열 Rn이 존재한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A가 있고 A 플러스 1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딱 반, 여기에 있으면 얘와 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유리수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얘를 잡아주고 나서 얘와 얘 사이에 반 해도 되고 보통 얘와 얘 사이에 반 해도 되는데 얘와 얘 사이에 반 하면 여기 안에는 또 유리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R와 안토가 같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쓰는 말들이고 여 같은 반으로 얘기하면 여기 요것의 반이 되면 요 안에도 또 R2가 있다. 또 그 반에 또 반으로 가면 유리수가 있고 그럼 얘네들은 극한적으로 어디로 수렴하게 돼요? A로 수렴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A로 수렴하는 유리수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뜻이 되겠고 요 표현을 빌려오면 얘네들은 무엇이 존재한다가 돼요? A로 수렴하는 무엇이 존재한다? 무리수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유리수열과 무리수열이 이건 이제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무엇은 의심하지 말자예요. 존재성은 의심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보다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루면서 사용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증명은 뭐 요즘식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답안지가 4줄밖에 안 되죠. 4줄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답안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케이스를 3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양수, 영, 음수 이렇게 이제 3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또 내고 싶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셋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서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증명 과정이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증명 과정이 좋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표현을 해보면 x가 무엇보다 적다고 그랬습니까? y보다 적다고 그랬으니까 y-x는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이므로 ny-x가 몇보다 큰 거? 1보다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즉 nx 플러스 1이 무엇보다 적다가 돼요. ny보다 적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양수인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x가 양수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이런 거죠. 지금 내용이 이런 관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x가 이제 양수가 되면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냐면
K가 무엇보다 큰? nx보다 큰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 K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채를, 이거 C자예요. 이거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nx보다 큰 무엇이 존재한다? 자연수 K가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절대 무슨 집합 아니다. 공집합 아니다죠? 그러니까 요거를 증명한 거예요, 요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존재를 해서 얘가 무엇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게 맞습니까?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런데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 집합이죠. 정렬 집합이니까 저 안에는 최소원이 무엇이 존재한다? 최소원 m이 존재한다죠. 정렬 집합이므로, 자, 보통 이제 정렬 집합이므로 채의 최소원 m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m-1은 어디의 원소가 아니에요? 채의 원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말은 nx는 m보다는 적은 게 맞죠? 그쵸? 근데 m-1은 어디에 안 들어가요? m-1은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 말은 m-1은 nx보다 크지 않단데, 실수는 전순서 집합이니까 m-1과 nx는 셋 중에 하나죠. m-1이 nx보다 크다, 적다,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적거나 뭐가 돼요? 같다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러한 내용, 이것이고 m-1은 무엇보다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말들을 쓰는 게 좀 귀찮고 이렇게 자꾸 중복되는 표현 같으니까 사람들이 얘가 정렬 집합이므로 이렇게 평상시에 씁니다. 채라고 하는데 얘는 무엇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거를 쓸 단어를 그냥 요거 한 줄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요 내용에서 보시면, 이 내용에서 보면 nx 플러스 1은 무엇보다? ny보다 작은데, 여기에서 보시면 m은 무엇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요 내용에서 보시면 m은 nx 플러스 1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근데 nx 플러스 1은 여기에서 무엇보다 적어요? ny보다 적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말만 따오자라는 거죠. 요거만 따오게 되면, 따라서 x는 m분의 m보다 적고 y는 m분의 m보다 뭐가 돼요? 크게 되는데, 이때 얘는, 즉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리수가 되는 거죠? 돼가 돼요? x가 0이면 이렇다란 뜻이죠. y는 무엇보다 큰 겁니까? 0보다 큰 것이 되니까 이것도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이런 게 되는 건데, n이 자연수니까 n분의 1은 무엇보다 크다예요? 0보다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 사이에 이런 게 존재합니다. 이런 뜻의 문제고. 이런 경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x가 0보다 작을 때 y가 0보다 클 수가 있고 y가 0일 수도 있고 y가 무엇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0보다 작을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되면 방금 한 내용처럼 x0, y가 돼서 여기에 무엇이 존재해요?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렇게 되니까 이 유리수 r이 0이 돼버리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 데는 0이냐 아니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그냥 뭐 0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따질 때 무엇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려면 r이 무리수라는 말을 논의해 주려면 루트 2 곱하기 r이 무리수라는 말을 해주려면 r이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주어지면 아까 0과 y 사이에는 여기 말에 의해서 또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n분의 1이 존재한다죠. 그쵸? 그래서 그 r을 굳이 무엇이 아닌 걸 잡아와도 된다요? 0이 아닌 걸 잡아와도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0이 돼버리면 이거죠.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얘가 y가 되는 거고, 그쵸? 뭐 마이너스 y라고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양수가 되니까 이 안에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x는 마이너스 n분의 1 y가 되겠죠. 이 경우는 뭐가 됩니까?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케이스 무엇에 의해서? 케이스 1에 의해서 이것인 유리수 마이너스 r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뭐 마이너스라는 문자는 그냥 형식 때문에 쓴 건데 마이너스는 의식할 필요 없고 이 말은 따라서 xr 무엇이 되는 거예요? y가 돼서 어느 경우든 두 수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한다? 유리수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케이스 1, 케이스 2에 대한 내용들을 뭐 합니까? 반복적으로 쓰고 있다가 돼서 실질적인 증명은 어디에서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케이스 1에 의해서 끝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이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원래 교사임용 시험은 두 가지는 절대 내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세 가지 이제 권고까지 가면 세 가지를 못 내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출 나왔던 문제는 또 내지 마라. 이거예요. 나왔던 문제는 또 내지 마라. 두 번째로는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답도 쓰지 마라. 그러면 우연에 의해서 얻어지는 답,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다음 중 참임을 보여라. 아니, 이제 다음 명제가 참, 거짓을 판별하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참 아니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밖에 없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시오. 그럼 수렴하면 뭐가 돼요? 발산의 문제가 돼요. 얘가 확률 통계에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검정 문제에서 얘가 기각하는지 채택되는 것이 옳은지 이거를 쓰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것도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기입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서술형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서술형에서는 답쓰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시하라고 과정 제시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이제 두 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출제 측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10월 달 후반에서 11월 초에 보통 10월 달에 이제 후반에 많이 갔는데 11월 초에 뭐를 하냐면 노량진을 쫙 지나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노량진을 왜 지나가겠어요? 노량진에 있는 학원가를 다 지나면서 학원가에 있는 책을 일단 돈 주고 살 건 사요. 그 다음에 학원 측에 들려가면서 가능하면 자료 수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는 다른 학원 자료 혹시 없냐고 하는 거고, 다른 학원 가서는 우리 학원 자료 혹시 없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호 간에 무슨 관계가 돼요? 경쟁 관계니까 자료 있으면 하고 줘요. 안 주는 게 아니라 줘요. 그 이유는
그 자료는 시험에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마지막 가면 자료를 가능하면 이제 판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거물을 안 남기는 저거를. 이건 이제 예전에 부정행위가 그러니까 부정행위라고 판정된 적은 없는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사례가 몇 번 있어서 그래요. 수학과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다시 재해석해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첫 번째 과거 문제는 기출문제는 내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출문제가 또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똑같이 내지 말라고 그랬지 참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말 바꾸는 거, 관점 바꾸는 건 이게 일도 아니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보실 때 참고를 하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이 많다야. 맞는데 1번 스타일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건 이제 변형시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사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뒷얘기들을 위해서 얘를 배경에 깔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뒤에 가서 나와야 될 내용이. 그러면 이 말은 실수 문제가 나왔더니 실수 문제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실수 문제를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누어 번역해 줄 수 있다죠. 그러면 유리수를 무리수같이, 무리수를 유리수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사용하면 안 될까요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유리수 문제를 무리수 문제로 얘는 지금 요 칠판에 써놓은 거로 봐서는 A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냥 이미 실수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유리수가 편리하면 유리수를 써먹겠다는 뜻이고 위의 말은 아랫말은 내가 무엇이 편리하다면 무리수가 편리하다면 무리수를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유리수하고 무리수하고 다른데 막 쓰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을 써먹어도 될 때가 종종 있죠. 대표적인 이론이 뭐예요? 함수의 연속성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무엇에서 얘네들이 이용되는 거예요? 연속성에서 이용이 돼요.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지문이 집합을 분류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집합을 분류를 시키기를 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유리수일 때는 얘는 뭐, 무리수일 때는 얘는 뭐. 그럼 우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을 유리수와 무엇으로 바꿔서 문제를 다루죠. 유리수로 분리해서 문제를 다룹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때 이런 것들은 늘 존재하는 거니까 존재성 의심하지 말고 편안하게 무엇하자. 사용합시다. 이 뜻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말 뜻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실수 안 해요. 동그라미 1번 얘기는. 평상시에는 실수를 안 하는데 시험장 가면 이놈의 손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래가지고 답에 돼요 하고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평상시에 의식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실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요. 즉, 상황과 최대값을 마치 무엇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면 동일화시킨다든지. 왜냐하면 최대값이라고 하면 문제 풀 때 되게 편리한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값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무조건 지문은 다 뭐로 보이냐면 최대값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일은 없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시사점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테크닉이에요. 딱 여기까지의 테크닉. 뭐 뒷얘기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뭐 아르키메데스 이 내용도 나왔지만 유리수의 뜻이 뭐죠? 우리 유리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죠. 말을 다시 얘기하면 유리수는
자연수분의 정수로 표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 그러면 이제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 0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수는 자연수분의 뭐로? 정수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분모가 자연수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연수 문제들을 어떻게 이제 보장시켜 줄까? 이럴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최소성의 논리를 다루려면 반드시 정렬성을 이용하라는 건데, 이럴 때는 놓치면 안 되는 단어, 무슨 집합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끔가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왜 했지? 이런 거예요. 요 밑줄 친 부분. 여기서도 했는데 여기서도 또 해? 2번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2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해준 이유는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책을 보실 때마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의 의미가. 그래서 1번은 나올 것 같다보다는 의미 분석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번 문제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2번은 조금 하자라고 그래서 2번 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해보죠. 자. 자. 1대1 대응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뭐 그 책을 보면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뭐 책 보면 보통 1대1이고 온투가 되고 1대1이면 뭐라고 얘기해요? 1대1 대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만들려면 제가 F가 함수입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리는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되죠. 넓게 얘기하면 3가지입니다만 넓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게 나오니까 그거 이제 무시하면 통상적으로 2가지를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럼 잘 정의되어 있다는 말을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무엇과 무엇을 만족할 때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쓰면 잘 정의되어 있다도 좀 있어 보이나? 임의성과 일가성 얘기를 하는 거죠. 임의성이라는 말은 치역이 무엇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치역이 공역에 포함됩니다가 임의성의 뜻이죠. 일가성의 말은 일가 대응, 즉 정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에 단 몇 개로만 대응된다? 하나로만 대응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엇에 들어가냐면 일가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함수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임의성과 일가성이 돼야 되겠죠. 그럼 임의성이 되려면 온투가 돼야 되고 일가성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1대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역함수를 정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제 1대1 대응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내가 칠판에는 정의라고 써놨는데 정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대1이고 무엇이라면 온투라는 말로 이제 책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일대일 대응이라는 말은 저런 뜻을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면, 예전하고 요즘하고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1대1 대응을 강조를 했어요. 무엇을 논의하려면, 역을 논의하려면
1대1 대응을 강조를 했는데 요즘은 책들이 역을 이용하는데도 1대1 대응 얘기를 안 하고 1대1만 논의하는 책들이 많아요.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되는데 1대1만 논의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한글판보다 오히려 이제 원서 같은 데서는 1대1만 되게 많이 논의하는 책들이 많은데 이제 그 이유는 정역에서 공역으로 갈 때 역함수 문제를 논의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지만 정역에서 치역으로만 딱 제한을 둬버리면 그럼 무슨 조건만 있으면 1대1이란 조건만 있으면 치역에서 정역으로의 뭐가 역함수 문제를 논의해 줄 수가 있다 해요. 그래서 요즘 책들은 굳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현대대사학 보면 우리 한글판 책들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군 G에서 군 G 바로 가는 함수 F가 동형사상입니다 라고 나오면 현대대수학 책들은 우리나라 책들은 이렇게 나와요. 군 준동형 사상이고 1대1이고 온투이면 동형사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서는 대체로 그렇게 안 나오고 아이소모피즘을 준동형 사상이고 1대1이면 아이소모피즘입니다 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럼 무슨 개념이 없어요? 온투 개념이 없죠. 그런데 내가 옛날 사람 아니야. 내가 배웠을 때 책은 아이소모피즘을 뭐라고 배웠냐면 호모모피즘이고 1대1 대응이다 하면서 함수 F가 준동형 사상이고 1대1이면 이것을 모노모피즘입니다. 그래서 아이소와 모노를 구분을 했어요. 근데 요즘 책은 모노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아이소라고 써버려요.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온투라는 것을 공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굳이 무엇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치역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굳이 온투 얘기할 필요 있니?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돼요. 그래서 책의 이론들이 정역과 무엇의 관계로 많이 초점을 두냐면 치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많이 둬요. 공역과의 관계보단.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이제 전혀 우리 관계는 없지만 나온 김에 이 2번에 1, 2, 3, 4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뭡니까? 무슨 함수예요? 사인 함수죠. 근데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코사인 함수를 삼각함수를 학교 수학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강조하죠? 세자로 뭐뭐성 주기성 때문에 하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함수들 중에서 주기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함수는 삼각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를 주로 다뤄요. 오케이? 삼각함수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 이 삼각함수는 주기성이 있는 데서 말 나오듯이 절대 완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은 논의해 줄 수가 없습니까? 역함수는 논의해 줄 수가 없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투가 아니래도 1대1만 되면 우리는 치역으로만 조정해 주면 늘 무슨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역함수 문제를 논의해 줄 수 있는데 삼각함수는 역함수를 논의해 줄 수가 없어요. 1대1이 아니래서. 그래도 우리 수학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죠. 우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불굴의 의지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무엇도 제한을 둬버리자요. 정의역도 제한을 두자. 그래서 우리가 일명 주치라는 말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인 함수는 뭡니까? 사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고 코사인은 0에서 파이가 되고 탄젠트는 열린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왜냐면 지금 내가 방금 말한 2번 문제는 교사 임용 시험에서 나올 일 없습니다. 문제가 한 50문제쯤 나오면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50문제가 아니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개연성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알아봅시다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이제 풀어보시고요. 자, 5번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까? 5번 문제는
최근에 교사임용 시험은 판정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판정법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출제위원들이 우리에게 판정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자, 수열에 대한 수렴성 또는 이제 판정법의 문제를 이제 보시면 수열 AN이 A로 수렴합니다. 그럼 수열 AN이 A로 수렴한다라는 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죠?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오해하면 안 되는 건, 자, 이것의 뜻은 뭐죠? 이것의 뜻은 U 한 번째 항은 제외하고라는 뜻이에요. U 한 번째 항은 제외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K번째가 U 한 번이면 K 플러스 1번째도 뭐가 돼요? U 한 번째니까 이때 등호가 들어가야 돼, 말해야 되는 무의미하다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내가 문제 풀 때 안 들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거고, 들어가는 게 편할 것 같아. 그럼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썼다 안 썼다 가지고 점수에 전혀 내용은 결론은 없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내가 썼으면 그 쓴 내용으로 뒤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안 썼으면 안 쓴 대로 일관성 있게만 유지가 되면 돼요. 여기 일단 등호가 들어갔다 다음 문제는 등호가 들어간 내용이 빠져야 되는데 뭐 자기는 안 빠지고 썼다든지 그럼 이제 그 K번째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우리가 일관성 있게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뭐만 보장된다면. 입실론이 뭐라는 것만, 임의성만 보장이 된다면 적거나 같다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건 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얘는 위상과 연결이 돼요. 위상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는 요 위에와 아래의 차이죠. 근데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열린 구간. 여기는 닫힌 구간이니까 유절에서 해석한다면 위는 열린 집합, 아래는 무슨 집합이에요? 닫힌 집합인데 위상수학에서는 이 문제를 항상 열린 집합에서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위상과 일관된 내용을 논의하려면 반드시 무슨 집합으로 가야 돼요? 열린 집합으로 가야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절대로 무엇은 쓰지 말아라야. 이론적인 모순은 없지만 등호는 쓰지 마세요.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필충 조건이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일명 코시열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지만 평면상에다가 직관적 이해를 위해서 평면상에 그려보면 요 말의 뜻은 이거죠. 경계는 제외예요. 경계는 제외니까 얘가
AN이 A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U 한 번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느 근방에 있다야? A의 근방에 있다는데 이 문제는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평면상에서 그룹은 얘가 오픈 디스크의 문제인데 중심이 뭐라는 거예요? A가 중심이라는 거고 요 코시의 주장은 요거예요. 지름이 입시론이에요. 지름이 입시론인데 무엇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여기에는. 중심에 대한 논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얘는 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얘는 굳이 무엇을 몰라도 중심을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한 최대 장점은 뭐냐면 노란색도 참인데 AN이 A로 수렴한다는 것은 AN의 임의의 부분 수열도 전부 다 뭐로 수렴한다예요? A로 수렴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요거. 이것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이것의 최대 장점은 요거 지금 잘못된 표기니까 쓰지는 마세요. 요 표기가 좀 잘못됐어. 반대 방향은 아니에요. 코시 수열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내가 아까 코시 수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알지 않고도, 모르고도, 극한값 무엇을 모르고도, A를 모르고도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판정해 줄 수 있다죠. 그런데 누군가한테가, 그러면 극한값 구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코시 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 특정한 뭐를 잡아내도 부분 수열을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놈을. 그래서 특정한 애가 무엇으로 수렴한다면 A로 수렴한다면 원래 값도 어디로 간다요? A로 간다. 여기에선 불가능한 표현이란 말이야. 특정한 부분 수열이 A로 수렴했다고 해서 나머지가 원수열이 A로 수렴합니까? 그런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코시열의 최대 장점은 코시열이라는 것만 보장받으면 특정한 부분 수열이 A로 수렴하면 원수열도 어디로 간다? 원수열도 A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인위적으로 무엇해 줄 수 있다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입맛에 맞게. 됩니까? 그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제 조건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코시열이 돼야 된다는 전제권이 있어야 돼요. 됩니까? 그러면 얘가 코시열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려면 이제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필충 조건이면 참 행복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AN이 무엇이라는 말이 나와요. 축소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B가 열린 구간, 다시 말하면 B가 0과 몇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거예요. B가 0과 1 사이에 있는 B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만족시켜 주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절대값이 an 마이너스 1인 관계가 되면 여기에서는 왜 2부터입니까? 얘가 A0은 디파인이 안 됐으니까 1부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면 이때 얘를 무엇이라고 한다? 축소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축소적이면 이때 AN은 무슨 열이 된다? 코시열이 돼요. 코시열이 되는데 불행한 것은 무슨 조건은 아니다. 필충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은 내가 왜 그러냐면 축소적이면 코시열이다죠. 그럼 축소적이 아니면 코시열인지 아닌지 우리는 무엇할 수 없다. 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필충 조건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이제 그런 데서 예민한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축소적인 문제는 주로 나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애 키우다 나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 축소적인 문제가. 근데 무지하게 잘 풀더라고. 그래서 막 이제 존경한다고 막 그랬더니 이건 기본인데 왜 그러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끔가다 수업할 때 무슨 하냐면 수능 문제 가지고 수업하고 싶을 막 욕구가 막 생길 때가 이제 축소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이제 이용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대안적으로. 자, 그래서 하나, 둘, 얘네들은 다 필충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선 이따가 논의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껍데기만 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극한이 존재하고 이제 상극한이라는 얘기는 치역의 상한의 극한값을 얘기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따로 얘기하려면 이제 길어지니까 껍데기만 쓰겠습니다. 상극한이 존재하고 또 무엇이 존재하면 하극한이 존재해서 상극한과 이 A는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요. 상극한과 무엇이 존재하면 하극한이 존재하면 얘네들은 수렴한다는데 내가 보통 이게 판정법 쓸 때 쓰지 말라는 방법이 얘와 얘는 쓰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이건 불가능. 이건 불가능하니까 쓰지 말라고 하고 얘는 매우 불편함이에요. 얘는 매우 불편함이고 얘는 불가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가끔씩 대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우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부분 수열 중에 발산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하면 원수열도 뭐가 된다요? 발산하는 거죠. 모든 게 무조건 나오면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임의의 부분수열 두 개를 잡아냈더니 이 둘의 극한값이 뭐가 되면 같지 않아도 얘네들이 뭐다? 발산한다라는 논리로 이제 그때 얘네들은 수렴성보다는 언제 더 많이 이용된다요? 발산. 얘는 수렴, 발산 하여튼 둘 다 불편해요. 얘는 불편한데 꼭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출제위원의 성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는 이제 내 가끔 가다가 이제 이제 누구라고 말을 못해서 참 하는데 참 이게 존경한다는 말 쓰지만 마음속으로는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존경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코시 가지고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는 풀이 방법을 다 달리하는 거고 중요도를 달리 볼 수 있고 또 자기 전공에서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분의 그 내면의 깊게까지는 전공에서 상극한 하극한이 많이 이용이 돼요. 그럼 그분은 상극한 하극한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이론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해야 돼요. 그 대신 내가 인위적으로 찾아가서 뭐를 할 필요는 없다요. 상극한 하극한을 할 필요는 없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상극한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상극한을 이용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럼 상극한을 가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뭐도 구해보라는 겁니까? 하극한도 구해봐서
상극한하고 무엇이 하극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 체크해 보세요. 이제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도 다 구할 줄 알아야 된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필충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칠판에 쓸 수는 없고요. 내가 여기다가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판정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말고 두 가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더 많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이용이 되는데, 두 가지가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가 수열과 무엇을 이용하는 거예요? 감소 수열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룰 때 아까 이것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은 무시하고 유한번째 항은 무시하고라는 뜻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증가 수열을 하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한 100번째까지는 증가 감소 100번째까지는 이랬다고 치자야. 근데 101번째부터 이렇게 간다. 그럼 우리는 그거 증가 수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막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로? 감소 수열로 번역해야 돼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증가도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뭐도 아니에요. 감소도 아니지만 문제를 다룰 때 유한번째는 다 무엇해도 된다. 몽땅. 유한번째는 무시를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답안지 쓸 때는 101번째부터는 얘가 무슨 수열이고 증가 수열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답안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보통 100번째까지 여러분한테 트라이 하라고 노력하게끔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 3-4번 안에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만, 하여튼 이제 항상 그 처음부터 꼭 이렇게 그 책의 이론은 처음부터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유한번째는 무엇해도 상관없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면, 유개인 수열이면 얘네들은 수열은 무엇한다가 돼요? 수렴한다가 되겠죠? 증가 또는 감소 수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면 이때 이 A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얘가 A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A는 무엇을 얘기를 해요? 상한을 지칭을 하는 거죠, 수열에. 감소해서 A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한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는 무슨 필충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논의해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 때 증가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즉 증가함수를 an 플러스 1이 fan일 때 증가함수일 땐 이게 같은 말이에요. fan이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면, 얘가 무엇보다 크다는 걸 보장, an보다 크다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룰 땐 요거 값하고 얘하고의 비교 관계가 여기서 항상 중요해요.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an보다 작으면 무엇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따가 문제 나오니까 그때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요게. 그랬을 때 누군가가 얘를 y로 잡아서 y는 fx는 2ax의 2x 제곱 플러스 1의 5분의 1승이 얘가 증가함수이므로 an은 증가수열이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틀린 답이라는 얘기예요. 증가함수라고 해서 거기서 빼낸 항이 무엇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증가수열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가함수인데 증가수열이 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증가수열이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fx가 무엇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이런 조건을 주면 얘가 뭐가 된다는 뜻이 돼요. 증가수열이란 말이 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가함수에서 내가 항을 뺐다고 해서 얘가 무슨 수열이란 말은 절대 못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볼까요? y는 x제곱 있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an 제곱이라고 하죠. a1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a2는 뭐예요? 10의 제곱분의 1이죠. a3는 10의 4승분의 이거 증가수열이에요, 감소수열이에요? 완전 순감소죠. 그러니까 증가에 있다고 해서 증가수열인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Yes, no?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증가함수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용해도 돼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도 되고 다 이용해도 돼요. 되는데 함수를 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슨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fx가 무엇보다 크다? x보다는 크다라는 것이 체킹이 되어야 돼요. 되겠죠? 이따가 요걸로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급수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급수가 무엇하면 수렴하면 얘는 무엇으로 간다요? 0으로 간다. 근데 이것도 절대 무엇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체킹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왜 저쪽으로 끌고 갔냐면, 5번 얘기는 보통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식으로 풀면 되게 불편해요. 이제 나는 그냥 이걸 자꾸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나는 이제 5번을 풀 때, 얘는 연식도 오래됐지만 93년도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이거를 보자마자, 아, 축소적이네? 이렇게 해서 나는 문제를 푸는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풉니다. 그렇게 잘 안 풀어서 오히려 내가 푸는 게 더 어려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수열의 수렴성은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좀만 쉬었다가 그걸 이용해서 보도록 하죠.